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에 재직 중인 최영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 1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이제 R&E, 그리고 연구소에서 R&E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 그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은 좋은 논문을 쓰는 방법이고, 제가 오늘 맡을 내용은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이제 논문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돋보이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논문을 쓰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적을, 연구 결과물들을 잘 표현하는 것들은 아주 연구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논문을 어떻게 하면 쓰게 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공계 논문 작성에 대해서입니다. 논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주로 이공계 논문을 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실험이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쓰는 논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논문은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글쓰기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창작해서 여러분 소설과 뭐 시같이 이런 감성적인 글이 있는 반면에 논문은 그런 글과는 전혀 다른, 인문학적 글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공계에서 말하는 논문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thesis, dissertation과 같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권에서는 이제 페이퍼라고 이제 짧게 부르고 있는데, 주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세시스는 그리스에서 어떤 지적인 어떤 것을 제안한다, 제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설테이션은 이제 라틴어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발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몰랐던 것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논문을 문자 그대로 한글로 정의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논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시스나 디설테이션이나 논문, 한국에서 말하는 이 논문에서 정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어떤 지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발표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를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발표 안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한테 발표라고, 그리고 얼마나 잘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도 여러분들 학자로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논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공계에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논문의 이제 학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 결과, 여러분 조사나 연구 결과나 어떤 의견,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장을 논리에 맞게 풀어써서 일관성 있고 어떤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쓴 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 그리고 남들을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다. 나는 새로운 걸 발견했고, 새로운 이론이 있고, 새로운 결과를 얻었고, 그것들을 남들 앞에서 정말 설득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과학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들이 아니고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논문 중에서 연구 논문이란 자신의 참신한 학문적 주장 혹은 가설을 어떤 적합한 절차나 형식에 맞춰서 이론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거나 재현 가능한 실험 결과, 통계 분석으로 입증하는 글을 이제 연구 논문이라고 합니다. 논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연구 논문은 어떤 실험 결과나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로 이공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대학으로 많이 진출할 건데,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왜 학위 논문에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냐? 여러분 석사나 박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자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논문을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다른 학계에서 쓰는 것들을 잘 배워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석사, 박사 학위를 주기 위한 논문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학술지, 여러분들이 오늘 R&E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출하는 R&E 보고서, R&E 논문은 각종 학술지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R&E를 통해서 이제 어떤 논문을 작성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의 이공계 학자가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밑거름, 기초를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과 체계가 아주 기존의 그 학술지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발표하기 위한 학술 논문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R&E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종 학술지에서 발표하는, 여러분이 나중에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논문을 리포트를 해서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학술지를 이제 아주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종류에는 국내 저널, 또 국외 저널, 또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 논문과 국제 저널은 이제 아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 단연간 여러분들 R&E 보고서나 논문들을 쭉 심사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이제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 논문과 리포트를 이제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페이퍼, 그다음에 리포트, 우리 보고서라고 말하는 것들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리포트는 어떤 주어진 일이나 임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황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정리를만 잘해도 이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페이퍼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의견, 과학적인 견해, 새로운 사실들을, 가장 중요한 신규성이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지식과 어떤 연구 결과,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보고서와 논문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참여를 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어떤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적을 거예요. 근데 뭐를 섞었더니 어떤 거 나왔다. 이렇게만 적으면 그거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실험 결과 보고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것 때문에 이럴 것 같아 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리포트가 아니고 논문입니다. 논문. 여러분 똑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와 있는 그대로 정리를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논문.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주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논문을 쓰는 목적은 자신의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보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리포트죠, 리포트. 여러분들 아마 뭐 사건 리포트, 아니면 실험 결과 리포트. 나는 실험을 정말 체계적으로 1번부터 2번 어떤 물질도 섞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보고서예요, 보고서. 나는 내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고, 그 결과,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 말이 맞다. 이런, 아니면 새로운 것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이제 논문입니다. 왜 논문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연구 성과,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발견했더라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그거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한테 잘 알리는 것들이 하나의 의무이자 그것이 좋은 능력입니다. 연구자로서의 능력입니다. 후세 사람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논문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졸업 논문은 아까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논문은 졸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박사가 됐을 때, 석사하고 졸업했을 때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졸업 논문은 형식이 있어요. 일반 논문 목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 사람이 논문을 쓸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있는 것들을 졸업 논문이라고 합니다. 연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실험 결과를 몇 년에 걸쳐서 했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아무리 어떤
실험적으로 합성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얻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근데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연구 결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거면 이제 연구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발표를 안 하면 그건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인 겁니다, 아직도. 그리고 논문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다른 연구자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또 만약에 때때로는 증거가 부족해서 논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 논문은 내 결과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논문을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잘 쓰는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한테 논문이란 연구의 결과물이자 업적입니다. 당연히 훌륭한 연구자들은 훌륭한 연구 결과물, 그것이 바로 훌륭한 논문이겠죠. 훌륭한 논문을 많이 그냥 단순한 논문이 아니고 훌륭한 논문을 많이 배출한 사람이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연구 개발. 근데 그 성과를 알아야 될 거. A라는 연구자가 있고 B라는 연구자가 있고 C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연구자지?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연구 성과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 연구 실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논문은 학술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고 이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은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더니 새로운 배터리 재료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논문으로 적지만 또 특허로도 벌 수 있죠. 근데 기술과 관련된 거는 이제 실용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성과들은 이제 주로 특허로 연구 성과물, 논문과 특허가 연구자한테는 가장 큰 성과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서는 연구 논문과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 내가 집대성해서 간단하게 책으로 새로 만들었다. 이제 그것의 저서입니다. 하지만 논문과는 다르게 저서는 어떤 새로운 성과나 내 주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수많은 결과물들을 잘 정리했다는 것들에 있어서 그 독창적인 연구 성과라기보다 그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다음에 기술자. 여러분들 어떤 건설 기술자 아니면 뭐 기계, 설계, 공정 이런 것들과 논문, 연구자들은 뭐가 틀릴까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숙달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연구자들은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기술자 중에서도 내가 새로운 건설 공법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거는 기술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연구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술과 연구자의 차이점을 연구는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기술자는 어떤 다리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건축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결과물이 있지만 연구자들의 결과물은 바로 논문과 특허다. 논문을 잘 쓰는 게 바로 그 연구자의 내 연구 성과물을 잘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왜 논문을 잘 써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연구 성과를 당연히 돋보이게 하고 싶죠. 똑같은 연구 결과예요. 내가 논문을 너무 형편없이 썼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그냥 뭐 새로운 연구 결과물인데, 저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똑같은 연구 결과물이라도 내가 이걸 왜 했으며, 이게 왜 중요하며,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연구를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바로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을 잘 쓰는 게 연구 성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연구 동력의 긍정적인 평가. 내가 얼마나 연구를 잘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논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 논문과 특허로.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는 것들은 좋은 논문을 냈다는 얘기고 좋은 논문을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뛰어난 이 사람이 연구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쓴 사람은 우수한 학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논문을 잘 쓰는 법들을 지금부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여러 논문 중에서 과학기술 논문이 되려면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성해 보면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과학기술은 어떤 여러분들이 쓴 문학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을 논문으로 쓰는 것들은 가치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알려졌던 거를 내가 다시 알리는 거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신문 같은 거겠죠. 신문 기자나 어떤 사실을 따라서 대중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자가 하는 일이에요. 연구자가 하는 일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내가 그것들을 개발하고 독창적으로 그거를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창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을 쓰거나 아니면 과장 해설을 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기술은 항상 정확하게 결과를 얻고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소설이죠, 소설. 아,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블랙홀이 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이 될 수 있지만 상상해가지고 이런 물질이 있을 거야. 근거는 없어. 라고 하면 그거는 논문이 될 수 없어요. 소설이죠, 소설. SF 그냥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설득력이 있게 써야 됩니다. 아까 논리성과 마찬가지로 논리성과 설득력은 유사한 건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아무리 훌륭한 것들 발견했다 그래도 설득을 하지 않고 나는 이걸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라고 하면 그거 보고서예요. 논문이 아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정확한 것과 유사한데 객관적으로 과학기술들은 새로운 사실들과 어떤 실험적인 결과물들을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종합하고 남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지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 들어가야 될 꼭 필수 사항이 있는데 새로운 발견이 담긴 학술적인 자료는 독창성이 꼭 생명이겠죠. 독창성이 없으면 좋은 논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내용, 새로운 물질, 어떤 새로운 내가 발견, 새로운 현상들을 내가 발견했다. 연구 방법,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내가 고안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존에는 사람들이 정확도가 이렇게밖에 측정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정말 정확하게, 정말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결과를 얻었다. 그런 것들 연구 방법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해석. 그리고 똑같은 결과물이라도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 독창성이 부과되도록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논문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누가, 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연구팀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연구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내가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개발했으며 왜 이걸 개발하게 됐는지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주 좋겠죠. 근데 나는 미세먼지 측정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저거 왜 했지? 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미세먼지 측정 장치에서 지금 왜 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지 아주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나는 정확도를 올린 장치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만들었다든지 배경 설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연구를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인트로덕션 그 서론 부분에서 왜 이런 배경 그다음에 내가 왜 이 연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미세먼지 중에서도 미세먼지 양을 측정할 수도 있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걸 연구할 수도 있죠. 그중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반드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논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론에 들어갈 내용은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논문의 아주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어떤 영화나 그 어떤 책을 봤을 때 초반에 왜 이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이 영화가 왜 그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래도 초반에 아주 지루해요. 초반에 왜 했는지 그런 설명이 잘 없어. 아니 재미없게 썼어. 그러면 이 연구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됐죠. 안 갖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서론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고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은 아주 자유로운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약속된 연구자라면 꼭 이런 논문을 쓰는 법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쓴 논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집중력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서론부터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그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론 배적인 배경도 내가 아까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중에서도 내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미세먼지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서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가 뭘 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문제만 딱 포커싱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연구한 결과가 왜 중요한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토론과 이런 수업 시간에 내 주장을 설득하려면 어떤 근거도 제시해야 되고 말도 조리 있게 해야 되고 하겠죠. 논문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논문을 잘 쓰려면 이제 좋은 연구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우수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구성이 아주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설득력 있게 깔끔하고 이제 간단하게 많이 쓴다고 좋은 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저널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공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진 논문이 이제 뭐 네이처, 셀, 사이언스 같은 이제 유명한 그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아주 큰 저널, 대중의 관심을 갖는 저널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페이지 수도 다 제한돼 있어요. 길게 쓴다고 좋은 논문이 아닙니다. 짧고 간결하면서 사람들한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내 주장과 사실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표현한 논문들이 이제 중요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모든 내용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연구 성과를,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집중돼서 표현합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료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큰 줄거리가 다일루션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돼요. 연구 논문, 특히 실험 논문 구조는 체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앱스트랙트가 처음에 초록이 우리나라 말로 초록이죠. 초록이 맨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연구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토론하는 디스커션,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전,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초록 부분, 그 다음에 컨클루전, 레퍼런스들은 이제 어떤 저널에 따라서는 없는 것들도 있어요. 초록과 결론은 독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토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고 컨클루전과 레퍼런스, 그다음에 앱스트랙트는 저널에 따라서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론은 왜 중요하냐? 내가 이것을 왜 연구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서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잘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읽다가 독자도 여러분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 이걸 잘 설명 안 하면 재미없네라고 던져버려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논문에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론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 방법, 그다음에 결과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내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커션 과정에서는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한 발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고 문헌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참고 문헌은 내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연구입니다. 내 말이 내가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지만 전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결과들 아니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들을 이렇게 논문들이 있더라 하고 레퍼런스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참고 문헌이 여러분들이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고 문헌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좋은 논문이 많은지에 따라서 내 주장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어요.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연구들입니다. 참고 문헌 작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로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건데, 인트로덕션의 목적은 내가, 그 저자가 왜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그것들을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영화를 소개했듯이 초반에 이거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읽질 않아요. 그래서 서론이 재밌어야지,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걸 했네? 라고 연구 결과도 보고, 디스커션도 보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답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연구를 했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인트로덕션은 연구의 목적, 필요성, 진행 과정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연구를 내가 무엇을 더했는지, 기존에 있던 연구를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기존의 연구보다 내가 무엇을 뛰어난지, 기존에는 어떤 게 문제였는데 내가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개선했는지, 선행 연구를 언급을 하죠. 배경 지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보다 내가 무엇을 더 첨가했는지,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논문은 기존에 있던 거를 똑같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고 기존 것보다 내가 그게 얼마나 더 좋은지, 얼마나 내가 더 그걸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적인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결해야 돼요. 내 연구를 주저리 너무 배경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드론을 연구했어요.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드론이랑 어떤 종류들이 있고 막 이런 설명하면 그거는 그냥 책이에요. 나는 드론에 대해서 드론이 오래 날기 위해서 배터리를 연구했어요. 그럼 기존 드론에서 배터리가 왜 중요한지, 기존의 배터리는 1시간밖에 날 수 없었는데 나는 3, 4시간 연구했어요. 그럼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배터리에 대해서 중요한 발견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직접적인 것만 필요하면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 연구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설명 없이 나는 드론의 배터리를 연구했고 배터리를 2시간은 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얼마나 날 수 있었길래 저 2시간, 기존에 1시간 50분 날 수 있었어요. 기존에. 아니 1시간 59분 날 수 있어요. 나는 2시간 날았어. 1분 더 늘렸어.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경 설명을 기존의 드론들은 30분밖에 못 날았어요. 내가 만든 배터리는 2시간을 날 수 있어.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개선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연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연구를 했고, 이 연구를 왜 했고, 과거 연구와 무엇이 다른지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쓰는 것들이 좋은 인트로덕션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논문에서는 그냥 소설이 아니지만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내용과 중요한지 보여주려면 기존의 연구 분야가 현황, 지금 드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아주 배터리가 빨리 따른다. 오랫동안 날 수가 없다. 문제점이 있다. 나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걸 연구했구나 라고 하고 주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관심사항을 좁혀서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연구를 했고 결과를 2시간이나 내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서론을 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연구를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적는 것입니다. 배경조사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예로 지금 항암요법 면역 항암제에 대해 배경 설명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현재 문제나 이번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배경 연구가 꼭 필요한데 모든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면역 항암제 역사입니다. 면역 항암 역사 처음에 CTLA4라는 단백질이 클로닝 됐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은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는 나는 면역 항암제를
새로운 타겟을 발견했다. 그러면 기존의 면역항암제가 3가지가 4가지가 주로 쓰이는데 나는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목적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연구를 수행했으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내가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가 정말 쓸데없는 연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이거 연구 왜 했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이게 왜 중요한지 느껴질 수 있도록,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가 꼭 필요한 연구였다. 그다음에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관심사항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꼭 필요하다. 이거를 꼭 해야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필연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서론의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방대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목표가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래서 과감하고 짧아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압축하여 흐름이 느껴지도록 써야 합니다. 논문의 독창성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논문에 쓰는 게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의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러면 드론의 배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되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사용될 수 없는데 여러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에 그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그 걸림돌이었다. 그걸 해결했다. 그거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연구에 따라서 무엇을 부각할지가 이제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더니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끝부분과 결론은 서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서론에서 이게 중요하다, 드론이 중요하다, 드론의 배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구 결과는 다른 거야.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면 그걸 잘 부각되지 않게 설명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서론 따로, 연구 결과 따로, 디스커션 따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서론부터 연구 결과, 디스커션까지 일맥상통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논문이. 그리고 서론에서 사용할 시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언급을 하자면 이미 알려진 다른 과학자의 견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가 파악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논문 작성자가 현재 연구 방법을 통해서 발견한 결과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과거로 기술을 합니다. 과거 시제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된 논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지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널입니다. 이제 생물학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물리, 화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되는 중요한 논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빅 저널이라고 표현하는데 2017년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10대 과학 뉴스에 그 해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결과물들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고자 제가 저널들을 갖고 왔습니다. 논문의 주 제목은 Extrauterine System to Physiologically Support the Extreme Premature Lamb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초미수가 이제 28주 미만에 태어난 애를 초미수가라는데 생존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큐베이터가 개발돼서 옛날에는 살리지 못했던 아이들도 인큐베이터에서 살 수 있지만 그 기준이 28주 미만이 되면 그러니까 7달 미만으로 7달 동안 성숙하지 못하고 그 전에 태어난 애들은 아직까지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초미수가를 이 사람들이 기존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모태와 유사한 태반을 이용한 인공자궁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 환경을 모방해서 초미수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장치를 이 사람들이 양수, 영양분, 성장인자 공급돼서 아이들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이제 초미수가를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이제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이라는 아주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인데요. 이제 앨런 플레이크, 마커스 데이비, 그다음에 에밀리 하트리지 세 분이 이제 저자로 이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연구 성과를 이제 논문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초미숙, 이제 사람한테 치면 28주 미만 되는 한 달 정도 배 미만에는 한 6개월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미숙가 된 양을 이 사람들이 기존에는 인큐베이터, 우리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나 습도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인큐베이터 생각해 보세요. 인큐베이터 생각해 보면 이제 어린아이 시스템이 이제 그, 그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 공급받고 호흡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호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우리가 태아의 몸속에 있을 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이제 양수 안에서 폐호흡을 할 수 없죠. 우리는 호흡을 태어나서부터 처음 시작하고 그 전에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 태반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다 필터링 돼서 우리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동맥과 절맥, 태반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과 이제 탯줄을 연결해서 이제 그 인공자궁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설계를 했더니 정말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폐 질환을 미수가들이 폐 질환이 이제 생존하더라도 폐 질환을 앓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인공자궁을 통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해봤더니 폐도 아주 건강하게 기존의 엄마 자궁에서 자랐던 애와 비슷하게 건강하게 폐가 성숙하더라 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인트로덕션은 제가 영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히 읽진 않을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썼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연구자나 대중의 관심이 쓰는 걸 In United States, extremely prematurity is a leading cause of infant morbidity and mortality. 미국에서 이런 초미수가들은 이제 신생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인펀트 데스, 이제 영아 사망률의 3분의 1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관심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이 초미수가 사망률은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관심권을 하겠죠. 연구 배경을 설명합니다. 왜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내가 어떻게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한 연구를 그 뒷받침하기 위한 글을 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극도의 초미수가가 영아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된 원인이며 전체 영아 사망의 3분의 1 이상과 그 다음에 생존하더라도 뇌성마비의 절반이 이런 미수가 때문에 정상적으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그 미수가가 태어나는데 그 이유가 뇌성마비나 영아 사망률의 가장 큰 이유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발전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큐베이터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옛날보다 크게 향상됐지만 생존 가능성이 아직도 22주, 23주로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28주 이전에 태어난 영아는 생존하더라도 이제 만성 폐질환과 여러 가지 장기 미성숙 합병증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긴 살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연구자나 대중한테 관심이 끄는 걸 영아 사망률의 초미수가에 위한 장치나 기술 개발은 중요할 수 있다. 관심이 끄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에 사망했던 미수가들이 이런 인큐베이터나 기술 발전으로 생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는 죽었어야 될,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이런 미성숙,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은 더 이것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했지만 폐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질병을 갖고 성인이 되는 그런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조산아의 가스 교환이
왜 그러냐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폐가 아직 발달이 안 됐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꽂고 폐에다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결국에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연구 배경,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미숙아의 폐를 생존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폐를 잘 성숙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보다 나은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왜 내 연구를 하게 됐는지, 왜 중요한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태아에 대한 그다음에 체외 지지, 아까 태반에 대한 개념은 체외 가스 교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 태반 기술은 50년 동안 기존에 연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대요. 기존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같이 이제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태반 기술이 그거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술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펌프리스, 그다음에 그 태반과 탯줄을 연결한 회로 시스템, 그다음에 유체 교환, 아까 가스가 제대로 교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감염이 될 우려도 있는데 아까 인공 태반 시스템은 완전히 그 인공 태반처럼 완전히 그 실링된 형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감염의 우려도 없고 기존에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잘 성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기존보다 생존 기간과 성장을 제대로 합병증 없이 성장을 잘 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왜 연구 결과 우리가 그다음에 이 연구 왜 중요한지 연구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위에 이렇게 이런 대중의 관심 끄는 걸 연구 배경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내 연구 결과의 핵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론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꼭 쓸 때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기존의 문제점이 온도 조절의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계속 케어해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서 제대로 이것 때문에 생존율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생존한 아이들이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는 비율이 많더라. 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 태반 시스템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자기들이 한 결과물을 돋보이기 위해서 앞부분을 썼죠. 논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트로덕션은 논문, 나의 연구 결과를 얼마나 왜 중요한지 그 부각하도록 쓰는 거예요. 나는 왜 연구를 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나게 쓰면 여러분들이 서론을 아주 잘 쓴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잘 써야지만 그 뒤로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디스커션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물들이 돋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론을 잘 쓰지 못하면 사람들이 연구 결과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게 왜 중요한지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서론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배경조사도 필요하고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